오늘의 어린이 책. 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성평등과 인권 그리고 다양성을 말하는 어린이 책을 추천하고 있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오늘도 어린이와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과 동화, 논픽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존의 가치를 말하는 어린이 책 가운데 사회적 인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을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기여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골라왔는데요. 다음북클럽에서 이 책들을 고를 때 던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인물에 관한 평가와 보상의 기준이 성별 차이 없이 적용되나요?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관한 26가지 질문 중에서 20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누구나 자신의 노력이 공정하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별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자기 꿈을 펼쳐가기가 쉽지 않겠죠. 성별 고정관념을 넘어서 각자의 성취에 따라 공정하게 인정받는 일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그런 어린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어린이 책 4권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책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는 그림책입니다. 마리아 이사벨 산체스 베가라 글, 린지 헌터 그림, 박소연 옮김, 달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2021년 작품은 스페인 작품인데요. 36쪽짜리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그림책입니다. 노란색 표지고요. 진 노랑이고 소녀가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화면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쓰고 있네요. 뒷표지에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때를 잊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용감하게 살아가려 했지요. 아스트리드는 누구나 마음속에 아이를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많은 동화를 창작한 세계적인 동화 작가입니다. 책의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속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목과 함께 왼쪽에 왜 뒤로 걷느냐고 여긴 자유로운 나라잖아.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걸으면 안 된다는 법 있어? 네, 삐삐 롱스타킹에 나오는 한 대목이 쓰여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린 아스트리드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스웨덴 빈메르브이의 오래된 농장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의 시간은 몹시도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을 정도였지요. 이 글에는 농장에 아스트리드가 아주 발랄하게 뛰어노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그런 그림과 함께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흐뭇하게 지켜보는 막 닭들도 뛰고 있고 강아지도 있고 하는 평화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4살 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친구 에딧이 이야기를 읽어주자마자 방 안이 거인, 마녀, 요정들로 가득 차지 뭐예요. 그들은 분명 처음 보는 물건에서 나왔어요. 그 놀라운 물건은 바로 책이었지요. 네, 친구 에딧이 아스트리드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에요. 에딧은 아스트리드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소녀였나 봐요. 그림으로 보니까 체격이 조금 더 크네요. 그리고 그 책에서 막 거인도 나오고 마법사도 나오고 돼지, 토끼 이런 동물들도 나오고 이런 막 그 상상의 나라를 책을 읽으면서 펼치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는요. 아스트리드는 열심히 읽기를 배웠어요. 읽을 수 있게 되자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었지요. 아스트리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었어요. 책은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놀라운 세계였어요. 얼마 안 가 도서관에 있는 책도 거의 다 읽게 되었어요. 예, 그림은 아스트리드가 책 더미 위에 막 신나게 놀고 있고요. 그 높은 데 있는 책까지 꺼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스트리드는 낯선 감정에 휩싸였어요. 삶이 이전보다 복잡하게 느껴졌고 흥미롭던 장난감도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아스트리드는 잘하고 있었어요. 네,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앉아서 인형을 이렇게 만지작대고 있는데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그런 그림이에요. 아스트리드는 청소년이 되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어른들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도 과감하게 했지요. 마을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짧게 자른 소녀가 되었고 신문사에서 일자리를 가졌어요. 19살에는 혼자 아이를 낳았지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림은 아스트리드가 긴 머리를 싹둑 잘라서 단발이 되는 장면이 있고요. 아직 어린데도 배가 불뚝한 임산부가 돼 있고 아기 바구니에 아기가 이렇게 누워있는 아스트리드의 첫째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뒤는 둘째를 낳고 결혼도 했죠. 그 이후에 딸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결국 글을 쓰게 된 그 작품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삐삐입니다. 삐삐의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인물 이야기 전기 그림책입니다. 그림은 단순하고 부드럽고 귀여운 느낌이에요. 글의 내용을 그대로 잘 드러내주는 그런 친절한 그림이고요. 글은 린드그렌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그 아동 문학상에서 최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안데르센상을 받는 부분에까지 다다릅니다. 그동안에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런 고난이 씻기고 드디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 있지만 아스트리드의 인생은 그 뒤로도 굉장히 다채롭게 그렇게 펼쳐지죠. 린드그렌은 그 이후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발표했기 때문에 말괄량이 삐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삐삐롱 스타킹은 이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 대한 그림책 혹은 뭐 그걸 활용한 2차적 저작물들, 영화, 만화 영화 이런 게 많이 발표됐지만 정작 작가에 대한 연구나 인물을 다룬 어린이 책은 보지를 못했어요. 이 책이 출간돼서 아쉬움을 조금 달래줬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스스로의 삶이라는 이야기의 작가가 되기로 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이야기. 린드그렌의 삶은 삐삐롱 스타킹의 저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갓 시작된 격동기에 온몸으로 자기 삶의 주체성을 갖기 위해 노력한 린드그렌의 인생을 통해 사회적 차별에 맞서는 자유와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 다음 클럽은 이렇게 리뷰했네요. 이 작품에서 제일 좋았던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러시아 천문학자는 아스트리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유성 3204번에 그녀의 이름을 붙였어요. 굉장히 친절한 글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어쩌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 대단한 동화 작가였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어린 왕자만이 아니고 이 작가도 별에 그 이름이 붙은 그런 작가입니다. 이 그림책의 작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글 작가는 마리아 이사벨 산체스 베가라라는 에스파니아, 스페인의 작가인데요.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서 글도 쓰고 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 경력도 있네요. 그래서 창의력과 배움 이런 것을 잘 결합하는 그런 개념의 어린이 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린지 헌터는 그림 작가인데 영국 작가이고요. 무대 매니저도 하고 또 예술대학에서 일러스트를 공부해서 이런 그림책의 멋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가는 1907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웨덴의 아동문학가라고 이제 보통 얘기되고 그 둘째 딸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때 막 지원해서 해줬던 이야기들의 기초한 동화가 말괄량이 삐삐로 알려진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입니다. 1945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40살이 되기 전에 30대 후반에 쓴 작품인데 이것으로 아주 유명해졌죠.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은 뒤죽박죽 별장이라는 곳에서 혼자 사는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소녀 삐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삐삐의 친구로 토미와 아니카가 등장해요. 이 세 어린이의 그야말로 천방지축한 모험담을 그린 그런 에피소드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동화입니다. 이 동화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1958년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해서 또 작품성, 예술성도 인정을 받았죠. 이렇게 유명해진 다음에 린드그렌은 창작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사회정치적인 문제, 어린이들의 교육 문제에 아주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작가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체벌 금지라든지 전쟁이나 원전을 반대한다든지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그 앞장선다든지 하는 그런 사회활동도 아주 열심히 한 작가입니다. 2002년에 작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업적을 기려서 스웨덴 정부에서 린드그렌상을 제정해서 매년 전 세계 어린이 책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작가를 소개시켜 드릴 때 이렇게 어떤 상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상 몇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미국의 어린이책 상으로 뉴베리상과 칼데코상이 유명하죠. 뉴베리상은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주는 상이고 칼데코상은 그림책에 주는 상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그 어린이책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이 있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2002년에 제정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이 있죠. 이 린드그렌 상은 2020년에 우리나라 백희나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 씨가 수상했던 그런 상입니다. 네. 린드그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이들은 원래 엉뚱하고 혼란스러운 존재이므로 그 모습 그대로 기존 질서와 부딪혀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위인 이야기가 아쉽게도 절판됐네요. 현재는 출판사에서 재출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 두 번째 책 소개시켜 드릴게요. 악이 없고 레디 액션. 김주경 글 그림 시드북에서 나왔고요. 2022년 우리나라 그림책입니다. 44쪽이에요. 표지는 파란색 바탕에 한복을 입은 노랑 저고리를 입은 여성이 아기를 업고 이렇게 포대기에 업고 영화 카메라를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표정이 아주 굳센 그런 여성이에요. 뒷표지는 운동과 예술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았던 소녀, 한국 첫 여성 영화 감독이 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에 대한 인물 이야기예요. 여기 뒷표지의 그림 보면은 이 단발머리 소녀가 이렇게 웃고 있고 찡그리고 있고 울고 있고 이런 미운오리 삼형제처럼 그런 표정이 재미있습니다. 소표지에는 영화 필름이 이렇게 쭉 돌아가고 필름 한 장 한 장 이 주인공이 투포환도 던지고요. 책도 보고 카메라도 잡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박나목이야. 나는 투포환 선수였지. 내가 던진 수많은 포환은 어디로 날아갔을까? 이 텍스트에 노란 체육복을 입은 소녀가 빨간 공을 멀리 던지고 있는 장면이 점층적으로 이렇게 힘을 모았다가 힘을 쫙 뻗어내는 그런 화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시원하게 한 페이지 넘기면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집 누렁이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킁킁거리며 재미나는 걸 찾아다녔지. 그날도 재미나는 걸 찾다 학교 가는 언니들을 따라가기로 한 거야. 겨울이라 회초리 같은 바람이 불었지만 참을 수 있었어. 학교가 얼마나 재미있으면 언니들이 매일 학교에 가겠어. 네, 쉿 조용히 기다려 이렇게 막 그 강아지를 조용히 시키고 언니 쫓아서 막 개구쟁이처럼 길을 막 뛰어가는 그런 박나목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만화 말풍선으로 재미있는 상황들이 조금 더 추가돼 있고요. 한 페이지 더 넘어가면 커다란 교실엔 모든 학년이 다 같이 앉아 있었어. 나도 몰래 자리에 앉았지만 금세 사람들한테 들켰고 화난 언니들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야 했어.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할머니가 나를 찾으셨어. 아, 이제 나갈 수 있겠네 생각하자마자 나도 모르게 오줌을 쌌지 뭐야. 아직도 홍시 같던 언니들 얼굴이 생각나. 그러니까 아직 학교 갈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언니 따라 학교에 갔다가 어떻게 참지 못하고 실례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언니들이 말썽쟁이 박나목 못 말려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 아이는 막 너무 가운데 껴가지고 꼬맹이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놀고 싶은데 잘 안 노는 그다지 재미있는 학교 생활은 아닌 것이었죠. 끊임없이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던 나는 여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육상부에 들어갔어. 육상부에서는 달리기뿐 아니라 높이뛰기, 포환 던지기도 할 수 있었지. 나는 포환 던지기를 좋아했어. 포환을 온몸으로 던질 때마다 답답한 마음도 같이 날아가는 듯 했거든. 3년 연이어 전국체전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였지. 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책 읽는 것도 좋아했어. 궁금한 건 무엇이든 알아내야 했거든. 운동을 마치고 나면 뭔지 모를 허기를 채우기 위해 헌책방으로 달려갔어. 네, 박나목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 소녀였는가 알 수 있었죠. 육상부, 달리기, 높이뛰기, 포환 던지기를 하고 또 책도 굉장히 좋아해서 헌책방으로 달려가서 책 읽기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는 허겁지겁 미술책과 영화 잡지를 읽었지. 이곳은 낯선 여행지였고 내가 던진 포안들이 날아간 또 다른 세계였어. 예, 이 장면에는 박나목이 도서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에 푹 빠진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상상에 나비들이 막 날아가고 공작도 그려져 있고 도서관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이제 몰입해 있는 그런 청소년 시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포안을 던진다라는 것은 박나목에게 뭔가 더 다른 세상, 넓은 세상으로 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박나목이 그 한국전쟁을 거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가 쭉 나타나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꿈을 향한 그런 그 열망, 잃지 않은 그런 여성의 마음이나 행동이 가득한 책입니다. 박나목은 실제 포안 던지기 선수이기도 했지만 영화, 그림까지 굉장히 열성적으로 몰두해서 그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려고 여러 번 시도까지 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이 되죠. 아쉬운 거는 이제 미망인이라는 영화 한 편만을 감독했지만 이때가 이제 한국전쟁 직후라고 그때의 어떤 시대를 감안하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도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책은 굉장히 꼼꼼하게 이 여성의 일대기를 찬찬히 말하고 있죠. 그 글과 그림이 모두 아주 충실하고 또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인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운동, 책, 영화, 그림, 좋아하는 게 많았던 그리고 모두의 열정적이었던 한 여성이, 마침내 아이를 업고서라도 영화를 만들어낸 그런 뚝심 앞에 고개가 좀 숙여지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 책을 다운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내 이름은 박나목이야. 나는 투포한 선수였지. 내가 던진 수많은 포안은 어디로 날아갔을까? 한 권의 그림책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그림을 배우고 좋아하는 배우를 찾아가 보고 또 여행을 떠나고 영화 촬영소에 가서 녹음을 하다가 마침내 영화 감독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뿌듯하게 다가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박나목은 미망인이라는 단 한 편의 작품을 남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입니다. 박나목 이후 많은 여성 영화 감독이 등장했지요.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처음 개척한 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들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네, 이렇게 리뷰했네요. 이 작품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박나목이 미술을 배우려고 일본으로 밀항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깜깜한 밤에 배가 이제 현해탄을 건너가겠죠? 건너가는데 나목이는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깜깜한 밤, 물고기 대신 사람을 가득 실은 배에 탔지만 무섭지 않았어. 반짝이는 바다 위로 날아오르는 은빛 물고기 떼와 날 따라오는 달빛까지 영화에 남기고 싶은 완벽한 순간이었어. 이렇게 좋아하지만 결국 그 풍랑으로 배가 자초돼가지고 일본 경찰에 잡히고 또 수용소에서 한 달이나 갇혀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를 계기로 그렇게 밖으로 나가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꿈을 이루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고 영화 감독이 마침내 되는 거죠. 그래서 1997년에 제1회 서울 여성영화제가 있었을 때 개막적으로 이 미망인이 상영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 박나목 선생이 뭉클했을까요? 영화 미망인은 전쟁으로, 그러니까 한국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그들의 그 섬세한 감정을 잘 묘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책을 그린 작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김주경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경 작가는 오랫동안 이제 혼자 그림 그리다가 그려온 글들을 지금 많은 책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콧속이 간질간질, 다시 그려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누구게, 또 누굴까, 이런 작품들을 쓰고 그렸습니다. 박나목 감독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박나목은 1923년에 태어나서 2017년에 세상을 떠났네요. 이분도 아주 아까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처럼 장수한 여성입니다. 경북여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를 거쳐서 해방 후에 영화 편집 일을 시작하면서 영화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영화 미망인을 감독했고요.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서 더 이상 활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서울 여성영화제 첫 번째에 이 미망인이 개막작이 됐고요. 2008년에는 여성 영화인에게 주는 박남옥상이 제정되었습니다. 아까 린드그렌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 영역을 처음 개척해서 특별한 공헌을 한 상을 제정해 주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여성 영화 감독이 꽤 많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해방 직후에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도 힘든 시절에 영화를 감독했다라는 것 때문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어린이들 가운데 더 많은 여성 영화 감독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책은 말씀드렸던 니나 시몬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그림책입니다. 트레이시 앤 토드 글, 크리스티안 로빈슨 그림, 김서정 옮김. 네, 배틀북에서 나왔고요. 2023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오늘의 어린이 책 3권에서 3호에서 소개했죠. 먼저 책을 좀 볼까요? 책은 분홍색 표지입니다. 분홍색 표지에 흑인 여가수가 이렇게 노래하는 옆모습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는데 느낌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긴 눈썹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뒷표지에는 시대를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아티스트가 되겠어요? 라고 쓰여 있고 마찬가지 표지에 나왔던 그 여성이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책을 넘겨서 면지를 보면은 아마도 니나 시몬이 좋아했던 혹은 니나 시몬의 거실이었음직한 그런 책장이 보이고 책이 좀 꽤 많이 꽂혀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턴테이블도 있고 헤드폰도 있고 또 전자올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놓여있는 책장이 있습니다. 속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죽을 때 내 형제들이 뭔가를 쌓아 올릴 어떤 토대를 남기고 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내가 받는 상이에요. 니나 시몬이 1969년에 모어하우스 대학에서 했던 연설의 한 대목을 이렇게 속표지에 써있네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콜라주 기법인데 종이를 오려 붙인 그런 형태예요. 근데 흑인 여성이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빨랫줄에 바지, 원피스, 수건 이런 것들이 널려 있고 닭이 3마리가 있는데 그 닭 옆에 아기 바구니에 아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손만 삐죽이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니스 캐슬린 웨이모는 1933년 2월 21일에 이 세상으로 왔어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트라이언의 작은 마을로요. 유니스는 그 집안의 유일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하기도 전에 노래하고 걷기도 전에 리듬을 타는 유일한 아이였지요. 몸 안에 음악을 지닌 아이는 유니스뿐이었어요. 음악은 유니스 몸 밖에도 있었어요. 엄마는 끊임없이 교회 노래를 불렀어요. 비스킷을 굽거나 콩을 삶을 때도요. 아빠는 조그만 피아노를 쳤고요. 네, 이 글에는 왼쪽에는 집이 시골 마을에 하얀 집이 있고 마당에 아이들이 4명이 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요. 네, 그런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커다란 피아노를 아직 키도 안 닿는데 이제 아직 그 기저귀도 떼기 전에 어떤 소녀가 이렇게 피아노 건반을 딱 누르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음악과 가깝게 된 걸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까 그 피아노에 아빠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아빠 무릎에 유니스가 앉아서 한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옆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가끔 엄마가 집에 없을 때 아빠는 유니스를 무릎에 앉히고 그 조그만 손가락을 자기 손가락 위에 얹어 자기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연주했어요. 유니스는 정말 빨리 배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는 베란다에 느긋하게 앉아 유니스가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아빠가 재빨리 휘파람을 불면 유니스는 금세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가로 바꾸어 쳤어요. 하나도 안 틀리고요. 네, 대단하네요. 또 한 페이지 넘기니까 이번엔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성가대가 보이네요. 거기에 쓰여있는 글은 이렇습니다. 목사였던 엄마는 재즈가 성스럽지 못한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설교를 했고 가끔 수요일에도 했어요. 제대로 된 교회에서도 심심산골 오두막에서도요.
유니스가 3살이 되자 엄마는 유니스를 데리고 다니며 찬송가 반주를 시켰어요. 엄마가 부드럽게 설교를 시작하면 유니스도 부드럽게 피아노를 쳤어요. 그러다 엄마가 점점 열을 올리면 유니스도 그 리듬에 맞춰 점점 더 흥겹고 신나게 건반을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이때부터 이미 몸에 이렇게 리듬감을 타고난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설교와 음악에 취한 신자들이 모두 일어나 몸을 흔들 때까지 말이에요. 굉장히 신나는 목회였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는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오른쪽에 백인 여성이 있고 흑인 아주머니가 피아노를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니스가 아주 작은 소녀인 유니스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어떤 의미가 담긴 그림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을 때 엄마는 밀러 부인의 가사 도우미로 일했어요. 그 직업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먹여야 할 입이 많으니 어쩌겠어요. 네, 유니스는 형제가 많았어요. 그래도 밀러 부인에게 유니스가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얘기하는 건 좋았어요. 마침내 유니스의 연주를 듣게 된 밀러 부인은 유니스가 정말 재능이 뛰어난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친구 뮤리얼 마차노비치에게 소개했지요. 마지 선생님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유니스가 드디어 제대로 피아노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을이 있고 유니스는 걸어서 피아노를 배우러 가요. 5km나 그렇게 걸어가고 마지 선생님과 나란히 앉아서 그랜드 피아노를 치게 되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마지 선생님은 유니스에게 손가락은 둥글게 구부리고 등은 곧게 펴는 법을 가르쳤어요. 콘체르토와 푸가 연주하는 법도요. 선생님은 그 음악들이 아주 오래전에 왕과 여왕들을 위해 만들어진 고전 음악이라고 했어요. 유니스는 바흐의 곡을 가장 좋아했어요. 부드럽게 시작하다가 천둥처럼 변해가는 게 꼭 엄마의 설교 같았거든요. 예, 부드럽고 강한 것을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그런 소녀였나 봐요. 피아노, 그 그랜드 피아노 위에 뭐 모차르트, 체르니, 바흐 이런 악보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그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림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우아하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섬세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콜라주 그림입니다. 이야기와 아주 잘 어울리고요. 강렬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동시에 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글은 니나의 성장 과정을 아주 길지 않지만 풍부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린 니나가 음악과 또 피아노와 바흐와 친해지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는 게 이제 도입부의 내용이었고요. 이 이후에는 유니스가 어떻게 재즈 가수가 돼가지고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펼쳐집니다. 이때가 1960년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흑인 차별이 아주 심했고요. 유니스는 재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교육받기가 어려웠어요. 대학 입학이 이제 줄리어드 음대를 나온 다음에 커티스 음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거절이 되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클래식을 접고 재즈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60년대 미국 사회를 들끓게 한 그런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어떤 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책에는 그런 니나 시몬의 일대기가 온전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 북클럽은 어떻게 리뷰했을까요?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유니스는 흑인 여성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클래식 음악을 포기하고 재즈클럽 피아니스트이자 가수 니나 시몬이 됩니다. 유니스가 니나가 된 거죠. 풍성하고 달콤하고 천둥 같은 니나의 목소리는 오래지 않아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니나는 수많은 재즈클럽에서 초청받는 유명 가수가 됩니다.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 시기에 니나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고 흑인들의 함성 또한 니나의 음악과 목소리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소중한 우리 꿈들아 하고 흑인 아이들에게 노래할 때 니나의 목소리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표현과 탄탄한 서사가 몰입과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니나는 공손한 게 지긋지긋했어요. 니나가 겪은 바로 공손한 태도는 흑인들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못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리뷰를 맺었네요. 그러니까 니나는 공손함이 차별받는 흑인들에겐 사실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자기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노래가 그 울림이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니나 시몬은 본명은 말씀드렸듯이 유니스예요. 유니스 캐슬린 웨이먼. 근데 이제 가수가 되면서
이름을 니나 시몬으로 예명으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1933년에 태어나서 200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피아노 연주자,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영화에도 출연했었고 무엇보다도 그 민권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8남매나 됐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목사 일을 하면서도 남의 집에 가사일 도우미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8남매 중에서 6째고 아빠는 가수. 네, 아마 노래는 아빠에게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고 엄마는 목사, 어떤 마음을 물려받았지 않았을까요? 특히 바흐 음악에 빠지면서 음악가의 꿈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줄리아드 음대까지 클래식 음악을 공부했고요. 나중에 재즈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유니스가 리나가 되는 상황의 그림과 글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중간쯤인데 유니스가 이제 커티스 음대 가는 게 좌절된 다음에 뉴욕의 어느 재즈 클럽 바에서 피아노 연주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첫날 밤 유니스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흐 콘체르토를 연주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손님들은 바흐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흐의 곡 중간중간에 유행하는 노래들을 슬쩍 끼워 넣곤 했지요. 자신감이 붙자 아빠의 재즈 음악도 집어넣고 때때로 교회 찬송가도 섞어 넣었어요. 그러다 유니스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유니스의 목소리는 풍성하고 달콤하고 마치 부드러운 천둥 같았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바의 그 홀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술을 막 마시고 있어요. 뭐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음악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스탠드 피아노에 유니스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장면입니다. 비가 샜는지 피아노 위를 우산으로 노란 우산으로 이렇게 받쳐놓은 그런 장면이에요. 이때 어쩌면 이렇게 클래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위해 또 자신이 아는 음악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 이게 하나의 영화 장면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에 앉았던 손님들은 굉장히 대박 행운인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렇게 멋진 음악을 연주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분은 대단한 행운을 가진 청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유니스가 재즈 가수 니나 시몬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 선이 간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이 다 느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서사와 그림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그린 그림 작가는 크리스티안 로빈슨이란 작가예요. 행복을 나르는 버스라는 작품으로 칼데콧 아너상을 수상했고 이 작품 우리나라에도 소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요. 학교가 처음 아이들을 만난 날, 넌 중요해, 또 최근에 나왔던 마일로가 상상한 세상 이런 작품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습니다. 선명한 단순성 속에서 강렬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그림이 강점인 그런 그림 작가입니다. 글을 쓴 트레이시 앤 토드는 엄마 아빠가 이 딸 이름을 그 다이너마이트를 상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트레이시 앤 토드니까 첫 글자가 TNT라서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빠 이름도 비슷했다고 하고요. 아빠는 이 그 트레이시 토드 작가의 아빠가 니나 시몬과 레이 찰스 노래를 항상 들려주었다고 해요. 또 엄마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주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책 편집자이자 이렇게 작가로 일하면서 뉴욕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니나 시몬이라는 그 인물을 잘 드러내기에 좋은 이력을 가진 그런 글작가인 것 같습니다. 글을 쓴 이 토드는 그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한 흑인 역사의 모든 것과 같은 좋은 책을 만든 편집자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크리스티안 로빈슨은 또 칼드콧상 이미 받은 그런 작가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 합이 이 멋진 작품으로 태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풍성한 색감, 또 콜라주 기법 이런 게 잘 조화를 이루고 또 그래서 2022년에 이 작품도 여러 상을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 전체가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 하고요. 또 니나의 마음, 니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글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림이 참 잘 보조를 맞추고 있고 또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니나 시몬이 음악으로 전했던 그런 희망을 두 작가가 그림책에 잘 담아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놓치지 마시고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책입니다. 나의 과학자들, 이지유 글그림 키다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2020년 한국에서 만든 인물 이야기 책입니다. 88쪽이니까 두툼하고요. 그것은 한 초등 중학년 이상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텍스트, 글의 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과학자들의 얼굴을 판화 기법, 실크 스크린이라는 판화 기법으로 이렇게 쭉 얼굴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풍부한 그런 그림책입니다. 여기에는 파란색 표지와 앞뒤에 이제 이런 이 책을 만들게 된 이야기 같은 것이 실려 있는데 29명의 여성 과학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지우 작가가 8개월간 매일 4시간씩 작업해서 29명의 과학자를 소개했는데 여성 과학자가 29명이나 되다니 마리 퀴리 외에 또 어떤 과학자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별로 없으실 텐데 여기에 마리 퀴리나 제인 구달처럼 널리 알려진 과학자가 아닌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과학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학자들을 이지우 작가가 어떤 계기로 알게 됐고 또 어떤 사적인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관점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과정도 독자의 마음도 옛날 그 여성 과학자의 삶에 이렇게 동기화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애정 그리고 정성이 아주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인물 이야기입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과학 논픽션 전문 필자인 이지유 작가가 자기 삶의 여러 장면과 연관시켜 쓴 세계의 여성 과학자 29명의 이야기입니다. 실크 스크린으로 직접 작업한 과학자들의 얼굴 이미지가 한 명 한 명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인물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연구하는 삶과 업적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은 자신과 멀다고 생각하던 여성 어린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이런 리뷰를 했네요. 이지우 작가는 과학책을 주로 만들고 쓰는 그런 작가입니다. 별똥별 아줌마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시리즈가 유명하고 지금까지 아주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과학책을 썼습니다. 여기 29명, 왜 29명일까? 30명이 아니고 아마도 30번째는 어린 독자에게 남겨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안은 어린이의 얼굴을 담았는데요. 이게 아마 써있는 거 보니까 작가의 지인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 미래의 과학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4권의 책을 모두 소개시켜드렸어요. 작가, 영화감독, 화가, 과학자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다음 주에도 풍성한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